추석 특집 일당백 원작 있는 영화 이야기 블랙 트레인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원작 마리아 비틀 블랙 트레인의 원작이 된 소설, 일단은 뭐 영화 이야기를 주로 좀 저희가 드렸고요. 네. 2부에서 원작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가 이사카 고타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해 주셨고요. 이사카 고타로가 골든 슬럼버. 네. 예. 근데 골든 슬럼버도 영화가 좀 잘 안 됐고, 이것도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잘 안 된 것 같긴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뭐 나름 뭐. 네. 저도 뭐 작품성을 떠나서 이제 흥행 면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아주 흥행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전 소설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소설 마리아 비틀, 뭐 지금 블랙 트레인으로 또 소설 제목도 바꿨습니다. 네. 그 여기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이죠. 그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왕자의 관점이거든요. 각각 주인공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작품이 처음부터 왕자 나온다 이게 아니고 그 왕자의 관점이 가장 프라이머리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왕자라는 게 프린스 남자, 네, 남자입니다. 여기는 중학생 왕자인데, 네. 얘는 어릴 때부터 아주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갖고, 네. 그래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른들을 아주 비웃고 있는 거죠.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것도 아주 교활한 거죠. 어른들이 되게 당혹해할 거니까. 원래 사실 어른들은 말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그냥 본래 그렇게 되어 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른은 뭐냐,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른스러운 태도다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 이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 어른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 게 어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침묵할 수 있는 것은 침묵해야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강박이고,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는 이거 거 아닌가. 누구 철학자가 침묵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였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을 지켜라. 네. 비트겐슈타인. 네. 어우.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해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땐 침묵을 지켜라 이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 프린스 왕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무라라는 은퇴한 킬러, 지금은 경비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기무라의 아들을 백화점 옥상에서 밀어가지고 지금 중태에 빠뜨린 거죠. 네. 그런 다음에 기무라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야, 나 잡고 싶으면 신간세 몇 월 며칠 몇 호차로 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도 알았는데, 우리 그 KTX를 타면 1호차, 2호차, 3호차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 이거 매기는 원칙 압니까? 왜 어떤 건 1호차가 되고 어떤 건 2호차가 되고 이런 거 압니까? 맨 앞에 있는 게 1호차, 맨 끝에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방향이 네. 예를 들어 부산 방향으로 가는 차에서는 네. 하행차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부산 방향이 맨 앞에 있는 차가 1호차고. 아이, 사실은 아닌가? 전 답 알아요. 알아요? 네. 서울 기준이에요. 오, 맞습니다. 맞죠? 네. 서울에 있는 게 1호차, 2호차고 부산으로 갈 때는 서울 쪽에 있는 게 1호차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까운 방향은 무조건 1호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고 알았는데, 이 마리아 비트를 보니까 그게 결국 나오는데 도쿄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도쿄에 가까운 쪽이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오사카에서 도쿄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오사카에서 도쿄로 갈 때 제일 앞이 이제 1호차가 되고. 근데 도쿄에서 오사카로 가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제일 뒤에 있는 게 도쿄에 가까우니까 1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설마 우리가 이걸 할까 싶어가지고 보니까 우리도 기준이 똑같더라고요. 그럼 외국은 안 그래요? 아니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우리는 어떻든 상행은 뭐냐 똑같은 거죠. 상행은 예를 들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앞쪽이 1호차인데 하행 서울에서 다른 지역 가는 것들은 네네. 제일 뒤에 있는 게 서울에 가까운 게 1호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 마리아 비틀에 나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네. 자, 그렇게 해서 몇 호차, 7호차 다섯 번째 열흘로 오라된 거죠. 그래서 기무라가 이제 총 들고 씩씩거리고 갔더니 애가 있어가지고 방심하는 사이에 애가 이제 전기 충격기로 얘를 딱 꽁꽁 묶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얘가 비웃는 거죠. 아니,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어디로 오라고 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과연 정말 나를 잡으려는 덫이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들 죽인 범인을 알려줄 테니까 여기 오라니까 믿고 따라온 놈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막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자는 정말 그 뭐라고 할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모든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네. 우리 해결식으로 말할 때 그 자기 의식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 복종하는 거고 복속하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무라를 잡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레몬과 밀감 미네기시라는 폭력 조직
두목의 외아들을 구출해가지고 몸값까지 이제 해소를 해가지고 데려가는 임무를 맡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레몬은 여기서 토마스와 친구들 아세요? 기차, 네. 애기들 기차, 그 그렇죠. 토마스. 꼬마 기관차 토마스. 아, 네. 장난감. 네. 네. 그거 완전 애호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만날 때 그걸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당신은 에드워드와 같이 친절하군. 너는 퍼시와 같이 귀엽군. 너는 디젤 같이 나쁜 놈이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육감이 발달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전형적인 B형 인간이라 가지고 딱 육감적으로 직감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은 꼬마 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에서 다 배웠다. 이런 사람이고 그 대신 이제 밀감은 전형적인 A형이에요. 이 사람 완전 소설 애호가예요. 막 소설을 줄줄줄줄 읽는 거예요. 특히 흥분하고 위기에 몰릴 때 이 소설의 대목들을 계속 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형적인 A형이다라고 나와요? 네. 오. 그래서 이제 밀감은 나중에 그런 얘기 하죠. 동료가 만약에 예를 들어 죽게 되고 이럴 때 딱 그런 거죠. 우리는 모두 헤어진다. 뭐 우리는 모두 이제 사라져 간다. 결국 인간이란 것은 결국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라는 소설에 나온 대목이라고 하는데 막 그런 것들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문학적인 감성이 이렇게 좀 풍부한 그리고 남자. 아주 이제 이 사람은 내면이 발달해 있고 상상력이 발달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레몬과 밀감이 있고 그리고 늑대가 나오거든요. 울프. 영화에서 울프로 나오는데 늑대라는 사람은 이제 이 기차에 전작 그레스호프에 나오는 데라라라는 사람을 죽인 말벌이 여기 잠입해 있다는 내가 이제 첩보를 입수했다. 말벌 사진 딱 가지고 이 말벌을 내가 여기서 죽일 거야. 라고 이제 들어왔고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아시는 레이디 버그. 네. 레이디 버그가 여기서 나나오로 나와요. 나나오. 캐릭터 이름이. 네. 나나오로 나. 안경을 쓴 청년.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브래드 피트가 안경 쓴 청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디 버그라는 이름 자체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곤충같이 유약하다 이런 의미에서 킬러들이 아주 하찮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나나오로 나오는 레이디버그 무당벌레는 위기 상황이 처하면 갑자기 휘릭 도는 거예요. 아주 머리 회전 빨라지고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이제 신흥 강자로 떠올랐던 거죠. 네. 그래서 소설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왜 이제 무당벌레 그리고 레이디 비틀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손가락을 여기 딱 대주면 이 무당벌레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딱 손가락이 마디 끝마디에서 이제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천도충이라는 말, 텐토무시라는 말도 쓰고 레이디 비틀, 성모 마리아 7개의 그 별, 점이라는 게 슬픔을 상징한대요. 7개의 슬픔을 안고 저 하늘로 날아간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걸 마리아 붙인다고요? 비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나오가 있는데 이 나나오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사건을 수임해 오고 마리아가 나나오에게 지시를 너 이 일해. 그러니까 일감을 받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나나오에게 일감을 주는 사람인 거죠. 전화로만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걸로 나오는데 마지막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마리아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걱정이 돼가지고 찾으러 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단한 미션이었죠. 트렁크를 하나 그냥 가지고 와. 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울프가 나타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왕자는 이제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데 여기서 이런 제목이 나와요. 상대하는 인간의 감정의 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감정의 막이란 게 있잖아요. 손톱 사이 요 밑에 요런 것들이 있죠. 요 연약한 살 부분을 네. 요걸로 가시라든지 바늘로 계속 칼키고 찌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당장은 괴로운데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왕자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이 사람의 요 연약한 부분 요걸 꼭 찌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밝힌다. 이 왕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이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시속 200km가 넘는 신간센에 흥분한다 이거죠. 왜 흥분하냐면 이 신간센이 뭐 속도도 속도지만 이 신간센 앞에 만약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냥 사람은 흔적도 없이 네. 그냥 거의 뭐 산산조각 날 거 아닙니까? 그 느낌을 너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신간센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탁 요거를 요리할까 생각하면서 이 신간센이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그냥 박살을 내듯이 자기도 그렇게 파괴하는 것에 흥분을 느끼는 거죠. 네. 사람을 파괴하는 것. 내가 시속 200km로 달릴 수 없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타자를 그 200km의 속도로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그래서 10살 때 처음 살인을 했고 지금까지 10명을 죽였다 이거죠. 네. 그때부터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는지 항상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거죠. 기무라를 잡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저씨 왜 죽이면 안 돼? 기무라는 전직 킬러고 좀 한마디로 불량 청소년이 그냥 어른이 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안 될 것은 없어. 그렇지만 내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면 나는 가만둘 수 없어. 전형적인 뭐 반응 정도. 이런 정도로 하니까 왕자는 좀 예상했던 대로 재미가 없어. 역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의 말은 들을 게 없어. 이런 반응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밀간과 레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가방을 차량 사이에 트렁크 놓는 공간에 놨는데 찾으러 갔는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방 어디로 갔을까 의논한 사이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구출해낸 그 미네기 씨의 아들이 이미 죽어 있더라는 거죠. 있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살해당할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자. 그 말할 기회가 있으면 범인에게 누구에게 전해줘. 네가 찾고 있는 열쇠는 도쿄역 물품 보관소에 있다고. 요게 신호다 이죠. 그 말을 하는 놈은 나를 죽인 범인이다. 라는 식으로 서로 이제 우리 영화 나오잖아요. LA 컨피덴셜. 네네네. LA 컨피덴셜의 그 형사 있잖아요. 케빈 스페이시. 그렇죠. 케빈 스페이시하고 가이 피어스죠. 네. 그러니까 롤로 토마시라고 딱 정하잖아요. 롤로 토마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약 그거 할 때 롤로 토마시를 말하는 놈이 범인이야. 그러니까 케빈 스페이시가 바로 말하면 안 되는. 하여튼 그거 할 때 롤로 토마시는 말을 내뱉고 죽잖아요. 아니 또 스파하면 안 되지, 네네. 그렇죠? 그래서 가이 피어스가 나중에 아니 하지 마. 보지도 않아. 저는 엄청 재밌게 봤답니다. 네. 밀감이 자기 권총 점검을 하면서 야, 요 권총 봐봐. 요거는 총을 쏘는 순간 폭발해버려. 그러니까 쏘는 사람이 다친다. 요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걸 항상 이제 트릭으로 쓰는 거야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둘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위기 빠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레이디 버거는 늑대를 만났는데 늑대가 너 잘 만났다. 너 저번에 나를 때렸지 하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무당벌레 레이디 버거의 특징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제일 잘하는 훈련이 목 꺾기인 거예요. 예? 딱 이제 이걸 연습해갖고 팔로 목을 감는 순간 그냥 휙 해가지고 목을 분질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게 이 사람 특기인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이건 뭐 그냥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죽이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딱 목을 이제 감싸가지고 이겼는데 차가 흔들리면서 둘 다 넘어지면서 이게 힘이 넘치면서 갑자기 이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늑대는 목이 분질러가 죽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큰일 났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던져 버려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 신간센 창문이 안 열리잖아. 안 열려요? 아니 KTX도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늑대의 차표 이걸 보니까 이 차표 좌석에 가가지고 이제 늑대가 자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기 눕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늑대의 좌석에 늑대를 앉히가지고 이제 모자 덮어 씌워가지고 자는 척 위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레몬이 그 아까 밀강가 레몬 했잖아요. 네. 짐을 검사하다가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전작에 그래소프에 나오는 학원 강사 중요한 주인공이었는데 짐을 검사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는 게 나아요. 학원 강사하고 그 나중에 책에서는 좀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검사하다가 왕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네. 레몬이라는 킬러가 그러면서 야 너 혹시 트렁크 뭐 이런 거 든 사람 보지 못했냐니까 왕자가 알려주는 거죠. 안경을 끼고 뭐 이런 사람을 봤다. 그러니까 얘가 또 웃는 얼굴이 아주 티 없이 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주 친절하다 이거죠. 얘가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티 없이 맑으니까 레몬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너는 얼굴로는 정말 퍼시다 이거죠. 정말 착하고 토마스의 가장 친한 친구 퍼시고 정말 티 한 점 없이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얼굴에 또 다른 게 보면 어른을 아주 바보로 하는 얼굴이다. 너의 웃는 얼굴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하여튼 묘하다라고 이제 직감이 발달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기차에 전광판에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기차 객차에 도쿄 애완동물 가게에서 뱀을 도난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애완용 뭐 뱀 뜬금없이 뱀이 나오네요. 이 뱀이라는 게 또 하나의 맥커핀 같은데 이 영화도 그렇고 뱀이 뭔가 큰 역할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 뱀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 기차를. 이 기차에 있대요? 이제 풀려나가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뱀의 이미지가 기차도 뭐 뱀과 같이 길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뱀이 하여튼 돌아다녀요. 뱀을 봉인해놨단 말이죠. 봉인해놨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풀려가지고 뱀이 돌아다닌다. 하여튼 그건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생각에 뭐 뱀이라는 것이 유혹과 불행의 상징이니까 아담과 이브 하와이 이후로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왕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당벌레가 레이디 그 버거가 그 늑대를 꺾어버렸잖아요. 네. 그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내가 좀 재밌는 걸 봤다. 어떤 사람은 같이 남자 둘이가 있는데 좀 이상하더라 하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그 왕자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할 때는 흔히 말하는 그 타블라 라사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가 아주 독특한 말을 해요. 선이나 악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선악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선이나 악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 같아요, 저는. 이 말은 결국 상대주의의 폐해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 있단 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상당히 요즘의 상식과 같지만 이 말은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전복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어.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사회의 강자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주의가 가지는 게 아주 좋아요. 그죠? 상대주의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가 그렇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다 그러면 이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으니까 우리 서로 신경 쓰지 말자. 그럼 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은 다 있는 그대로 있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변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강자죠. 기득권. 예, 그렇죠. 현재 유리한 사람이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상대주의 논리가 이 왕자의 관점 있잖아요. 선인악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진짜 이 왕자가 전형적으로 타고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동정 잘 안 하고 아주 그 뭐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외모 경쟁력이 있다. 이거. 남들이 누구나 봐도 얘 보고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참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세상이 만만하고 웃어붙는다 이거죠. 하나도 세상에 두려운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기득권의 관점. 선인악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이제 서슴없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자가 저 사람이 뭔가를 이제 아까 말한 무당벌레 뭔가를 숨겼을 거라 생각하고 그쪽을 찾아보니까 트렁크가 있는 거죠. 트렁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무라 자기 인질로 잡은 기무라에게 이거 풀으라고 하거든요. 이 계속 눌러보라는 거죠. 네. 비밀번호 4자리 00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눌러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무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차에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 아까 보니까 어떤 아저씨는 이 사람이 건드런드한 사람이 어떤 아저씨는 좀 트렁크를 찾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하면서 기무라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무라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너는 이제 꼼짝없이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식으로 너 내 말하는 대로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무라는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걔가 이야기할 때 관심 없는 척 하품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얘는 얼마 안 남았다. 내한테 이제 완전 굴복할 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관심 없는 척 하품하는 것 자체가 그 증거다 이거죠. 왕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왕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대사를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긴 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결국 자기 정당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강하고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야지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 무력하게 잡혀 있잖아요. 나의 지금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정체성하고 괴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이제 변명이 필요한 거죠. 변명이. 사람 변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걸 통해 갖고 타인에게 굴복할 때도 변명이 필요하거든요. 이 놈은 정말 나보다 뛰어난 놈이야.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라는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나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감이 강할수록 자기 설득하는 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지점까지 넘어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 꼼짝 못한다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한번 꺾여버리면 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길을 들일 때 어릴 때부터 코끼리 말뚝을 매가지고 계속 조금만 벗어나면 가혹한 매질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코끼리가 자라가지고 말뚝도 없어요. 근데 코끼리는 그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력감, 학습된 무력감인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내가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꼼짝을 못하고 내가 옳고 바르고 가치 있고 강하다 이런 걸 내가 정당하지 못할 때 내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의 지금 이런 상황을 그럴 때 나를 지금 구속하는 얘가 정말 대단한 놈이다 라는 식으로 확 복종하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정프로님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저 꼬마애처럼 이 사람을 내가 심리적으로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저런 어떤 말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성 간에 만나서 그럴 때가 없죠.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대화를 시도한 적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 만나서 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왕자는 이런 사람인 거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정말 단어 선택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잘 활용하면 인간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참 지질하네, 찌질하네, 너 참 별거 아니네, 시시해, 냄새나 이런 말들을 잘 활용하면 역학관계, 우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관계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참 찌질하구나. 그리고 아니면 너희 가족을 공개하는 너희 아버지는 좀 찌질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 참 옷 입은 거 보니 감각이 차마 눈 뜨고 봐줄 수가 이제 없어. 반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 갑자기 그 생각난다. 기생충에서 그 사람이 냄새 난다고 그랬나? 네. 그랬더니 갑자기 운전사인 송강호가 갑자기 엄청 빡치면서 돌아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상대의 근간을 애매하게 흔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 정도는 애매한 정도. 직설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애매한 정도. 그러니까 부정하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넌 참 귀여워 이러잖아요. 귀엽다고 말할 근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데 그게 말려드는 순간 얘는 찾잖아요. 쟤가 근데 왜 나를 보고 귀엽다고 하지? 그런 까닭은 없죠. 근데 걔는 그게 말려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는 이제 가치 판단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귀엽다고 한다. 얘가 이거는 맞아. 너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얘한테 모든 게 이제 결정권, 판단의 결정권이 얘한테 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남녀 관계도 하지만 너 참 귀여워. 넌 참 매력 있어. 넌 참 머리가 좋아. 아니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진짜로.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우리 정프로님은? 저는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고 남자애들 보면 항상 그런 네, 말로 있어요. 상대를 어떻게든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귀엽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에 약간 갇히는 것 같아. 귀여운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귀엽지 않은 행동인가를 스스로 검열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냄새 난다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야 너 냄새나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반감이 드는데 뭐 이제 이상한 냄새 나냐 뭐 그렇죠. 이렇게 가면 그 상대방은 얘가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내 몸에서 냄새 나는 스스로 이렇게 자꾸 막 그 냄새 막 맡아보면서 위축되는 거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배를 하려는 그 말은 충분히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말을 할 때도 상대한테 어떨 때는 기무라 씨 했다가 어떨 때는 아저씨 했다가 어떨 때는 와타루 아빠 했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호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호칭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때 그 호칭이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정프로 말하는 것하고 정대표 말을 하는 것하고 정편집장 말하고 다 달라지거든요. 그때 네네네. 내가 근데 딱 규정을 하는 순간 상대자가 대충 그게 따라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편집장에 말할 때는 예전에 편집장 했던 그 기준을 따라가지고 그렇죠. 행동 거지가 나오려고 하거든요. 대표라고 말할 때, 프로라고 말할 때 다 달라지거든요. 그 묘한 것들을 얘는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정프로님이 저한테 주식 가르쳐 준다 할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근데 한 주 만에 도저히 선생님이라고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쓴상님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 쓴상짓을 했잖아. 엉뚱. 네, 그렇게 됐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가 뭐냐 이거죠. 어떤 기준을 갖고 가치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고, 그렇게 딱 어느 집단이나 어느 모임에서 그게 인정받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너무 편해지는 거죠. 다 사람들이 그게 구애되니까 얽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은 뒤도 보지 않고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이 프린스라는 녀석 굉장히 궁금하고 뭔가 좀 무서운 녀석 같기도 하지만 한번 배워보고 싶은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좀 우위에서 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네. 지선 씨는 약간 소선당 같아. 어떤 의미죠? 저 서나요? 소선당의 한우 아주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에 네. 정말 맛있는 그 툭불 한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어떻게 정의하시려고 그러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방송 센스와 네. 목소리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출연료가 출연료가 엄청 싸. 소선당 근데 이미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합리적 가격이라는 합리적인 아주 합리적 가격. 네. 네, 우리 소선당과 같은 우리 지선 씨 앞으로도 네. 계속 좀 맞습니다. 네. 제가 제 장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안티가 별로 없다는 게 저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소선당을 먹은 사람 중에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죠 사실. 이미 벌써 먹으면서 다 맛이 갔는데 그렇죠. 완전히 그냥 취해버렸는데. 그쵸. 네. 네. 소선당은 왜 술을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소선당 한우 플러스 소선당 뭐 무슨 막걸리 뭐 이렇게 하면 막. 소선당 이름 자체가 이미 술 네. 이름 같다. 그러니까 그렇네. 옛날 국순당처럼 네. 소선당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우랑 예, 전통주랑 같이 세트로 팔아버리면 제가 볼 땐 승산이 있습니다. 네, 소선당 한우. 네. 일단 하여튼 고기 맛있는 고기.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그리고 네. 추석은 좀 이제 지났지만 그래도 추석 지나도 또 가족들이랑 또 먹어요. 또 맛있으니까. 오히려 좀 지나서가 더 좋아. 그래요? 오히려 추석 때 먹는 거는 사람들 북적거리고 어디 힘들어요. 예, 그런데 추석 좀 지나고 약간 좀 선선한 바람 불 때 네. 같이 한우 드시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네, 멱적이라고 아시죠? 멱적. 멱적. 네. 뭔데요? 아니 왜 그 옛날에 그 우리 조상님들이 네.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고기 네. 구워 드시잖아요. 네, 그 전통 방식. 예, 그게 바로 멱적 아니겠습니까? 네. 예. 소선당 한우 맛있는 소고기 합리적 가격에 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왕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인간은 동조하는 생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결국은 아주 어려운 문제라든지 중대한 판단, 중대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에서는 자기 생각을 말 못하고 항상 주변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의 판단에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집단은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오케스트라 박수를 치는 것도 분석해 보면 네. 몇 명이 처음 친다 이거죠. 그럼 또 우르르 치다가 또 이제 결국 몇 명 끝나고 휴대전화 사는 것도 최신형 폰도 처음에 몇 명 사면 우르르 샀다가 또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 보면 어떤 우리 말하는 얼리 어답터도 있고 좀 이런 소수가 어떤 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르르 따라갔다가 또 사라져.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이다, 내 판단이야라고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맨날 자극받고 영향받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사실 안타까운 게 나는 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 절대 나는 구별되는 사람이야. 나는 뭐 그런 것보다 나는 뭐 술은 꼭 싱글 몰트를 마셔야 되고 담배는 뭐 다비도프를 펴야 되고 뭐 가방은 에르메스를 해야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물건으로 가지고 자기를 근데 그런 사람은 전형적인 대중이거든요. 그게 바로 대중사의 대중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다르다고 하면서 남들하고 같지 않으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지 내 생각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도 뭐 자기의 기호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는 건 다른 거죠. 그건 나의 판단이나 그게 아니라 남의 난 남이 좋아한다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마치 내가 결단한 것처럼 아니 나는 진짜 나는 내가 이거는 좋아하는 거고 남이 나만의 개성인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원업을 대면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거 모르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오리지널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집단이나 타인의 견해에 쉽게 동조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집단의 견해에 쉽게 동조해요. 오리지널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본인은? 뭐 진짜 맞는. 아, 저는 완전 다르죠. 네. 아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긴 매우 어렵습니다만 한 10% 20% 정도 좀 다르고 네. 나머지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랑 뭐 비슷하게 아마 갈 거고 뭐 다른 사람들 좋아한다는 무슨 식당 뭐 이런 데 가서 또 뭐 다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분명히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한 1-20% 정도는 조금 내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그 하긴 1-20%를 일당백을 하면서 찾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1-20%를 말을 했잖아요. 네. 정량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아 정프로님 항상.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감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집단이 잘 안 이들려요. 정량적으로 항상 양을 계측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과연 내 생각일까? 근데 내 생각은 한 10% 20%일 거야. 그리고 남들 생각이 이런 게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휘말리지 않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집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휘말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또 언급한 부분은 까미 스타일이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스타일 까미 그러니까 까미가 왜 그러냐면 까미가 항상 주장하는 게 내가 억압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정의에 칼을 휘두를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정의의 폭력을 휘둘러야 할 거야. 근데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휘둘린 폭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맞은 폭력이 있지만 또 내가 휘두른 폭력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정량적으로 비교해보는 감각, 계산해보는 감각 가진 사람이 실제로는 그게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거든요. 나는 억울해. 나는 피해자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억압받아왔어. 우리는 절대선이야. 우리를 억압하는 저 나쁜 뭐 제국주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국주의다, 뭐 빨갱이다, 뭐 일본이다, 미국이다, 가부장제다 이런 외부약의 모든 걸 투사하고 우리는 순결해. 이런 사람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휘두른 폭력을 어떻게 할 거냐요. 자기도 폭력을 당했지만 자기가 휘두른 폭력을 어떻게 할 거냐요. 전혀 그건 인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폭력을 당했지만 또 나도 폭력을 휘두른 게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항상 해서 계량화시키는 그러니까 10% 20% 이런 것 감각을 가지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심지어는 본인이 당한 폭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내재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안 당했거든. 근데도 당한 것 같은 느낌. 그게 뭐 좋게 해석하면 공감 능력일 수도 있지만 공감 능력이 근데 좋아가지고 그건 공감 능력이라기보다는 다른 무리의 혹은 뭐 나 아닌 어떤 누군가의 그 피해를 무기 삼아서 내가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피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까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존재가 그 자체로 정당하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고집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기가 진짜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기 존재가 패스트 나오잖아요. 자기 존재가 내가 패스트를 갖고 있으면 내 존재를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게 만들잖아요. 그 비유적인 의미지만 그만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신문과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전부 다 가짜고 쓰레기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믿으면 다 바보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건 다 쓰레기야라고 믿으면 그건 또 웃기잖아요. 여기서 왕자도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정보라는 게 뭐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정보가 있다 이거죠. 신문에서도 정보를 말하고 방송도 말하고 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제도권 언론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쓰레기야라고 그리고 제도권 언론에서 말하는 쓰레기 정보를 믿는 사람은 다 바보야 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도 바보 아니냐 이거죠. 항상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모든 정보나 뉴스는 있잖아요. 거짓과 사실이 섞여 있어요. 제도권이든 유튜브든 우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다 섞여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비율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 비율에서 그걸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걸 내가 어떻든 간에 이걸 검증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예 몰라 나는 우리 편 다 맞아.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거죠. 판단의 결과가 어렵다든지 어려운 질문에 무조건 나는 그냥 내 잘 보는 사람 그냥 이 집단의 의견 따라갈래. 근데 그런 거는 결국은 우리가 왜 진리의 힘이 세고 진실의 힘이 세냐는 것은 그건 집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이게 사실은 진리가 되는 거지. 남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 건 없죠. 세상에.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뭐 제가 10% 20% 이야기하다가 참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본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감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까미감. 네, 까미감이 좀 있어요 지금. 네네, 까미감. 네, 요즘 저도 뭐 일부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뇌를 맡긴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어디 전당포 같은 데 다르게 맡겨갖고 그 전당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또 잘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게 만든 사람이 이제 결국 권력자가 되잖아요. 지금은 뭐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예전에 돈이 자기보다 조금만 많아도 뭔가 돈 앞에서 움찔하잖아요. 또 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말고 뭐 어떻든 다른 뭐 얼굴도 좋다 그러면 저번에 대결하셨지만 용모 대결하셨지만 아니 잘생겼고 다 이런데 또 끊임없이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서로 간에 뭔가 품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권력감을 가지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게 그 정보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 없는 정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오타쿠들이라고 합니까? 네.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 페이지 어느 채 무슨 글이 서여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가수가 언제 이 노래를 몇 번을 불렀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정보라도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으면 그 권력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같은 뭐 그 사람들 모인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모여도 뭔가를 조금 그러니까 서울 1964년 겨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슨 극장 화장실 두 번째 칸의 바닥에 나는 이런 낙서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어느 여관에 뭐 거기에 전등이 두 번째 전등은 고장이 난 걸 알고 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권력관계를 만들어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정보 같아도. 그 무리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보를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한테 와라. 너희들 잘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주위에 기억력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친구. 그 사람 앞에 나는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이 그게 웃기는 거죠. 그게 정말 그게 자동화된 게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에서는 돈이 내가 조금이라도 작다 싶으면 움츠러들고 힘의 문제에서는 힘이 작으면 그러니까 권력사회, 계급사회에서 계급이 조금이 작으면 그렇잖아요. 육군에 들어가가지고 병사와 장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듯이.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내용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야죠. 책으로. 자, 그러니까 이 왕자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네. 그러면서 이 왕자가 기무라가 이제 넘어온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기무라가 힘을 막 마음 먹고 자기를 제압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무라 손발을 다시 묶어놔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이야기 나요. 이 사람의 지금 손발을 묶어가지고 신체를 속박하는 게 내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다. 라는 속마음을 기무라가 알아채는 순간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아채는 순간 이 기무라는 도전에 들어오거든요. 야, 이때가 이제 찬스다. 이 놈을 내가 박살 내가지고 이런 마음을 들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난 안 해도 되지만 아주 심심하지? 내가 다시 한번 묶어줄게. 이런 식으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중학생이네. 어떻게 이런 걸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데 기무라가 끊임없이 야, 너 중학생답게 말 좀 해. 너 지금 말하는 게 왜 그 모양이야 이러는데 그 기무라가 그렇게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책을 읽어왔고 여러 가지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를 내 나름대로 수집해왔고 이러면서 책을 읽고 의의가 넓어지고 인식구조가 넓어지면 사람의 말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거죠. 논리 구조가. 근데 그걸 자꾸 지금 당신은 그러니까 바보다 이거죠. 지금 나를 계속 14살 중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너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니? 그러면 당신은 절대 나한테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사람을 객관적으로 안 보고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너는 14살 중학생이야. 너 생긴 거 예쁘장하게 생겼고 좋은 집안 애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니? 라고 하니까 당신은 나한테 판판이 당한다 이거죠.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나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왔고 나는 다양한 이런 어떤 사람의 악한 마음,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당신 말하는 조종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계속해서 지금 나한테 14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작가가 이사카 오토라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아무리 국민들이 힘이 있고 해도 이 14살 왕자 같은 꼬마한테 이거 당할 수 있다 이거죠. 안 깨있고 멍청하면. 네.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야. 자기 힘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을 바꿀 순간이다라고 누가 말해주면 사람들은 다 일어난다 이거죠. 지금이 너희들 마지막 찬스야 하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들은 그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인 거죠. 나치가 그랬고 학살을 하고 이럴 때 어느 네. 순간 절대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도망칠 기회를 주는데도 안 간단 말이야. 아이 뭐 설마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 딱 동창이 내리는 순간 전부 다 이제 아우슈비츠 독가스 마시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자꾸 일본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같아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 아니냐, 우리는 헌법이 있고 선거를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헌법이고 뭐가 안에 다 날아간다는 거죠. 꼬마 왕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올바르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올바른 게 어디 있냐? 세상에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옳은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거다라고 믿게 만드는 놈이 제일 센 놈이야. 이게 올바른 거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절대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올바름을 철저하게 상대화해가지고 해체시켜버리는 거.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게 진짜 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정부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옛날 아토믹 카페라는 영화가 있었나 봐요. 아토믹 카페. 네, 원자 카페죠. 네. 그때 거기서 이제 원자 폭탄 실험을 할 때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모아놓고 이제 훈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열과 폭발과 방사능이다. 근데 열과 폭발이 중요하지 방사능 이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어. 중요하지 않아 해가지고 그럼 병사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안전장비도 없이. 그런 식으로 믿게 만드는 거. 방사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부가 권력자가 그렇게 믿게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설마 거짓말 하겠어? 그렇게 진짜 이게 문제가 있으면 국가가 법을 만들었겠지.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정당화시키게 만들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국가나 정부기관이 왜 힘이 셉니까? 정보를 갖고 있고 정보를 은닉하잖아요. 정보를 숨겼다가 적당히 자기들 유리한 것만.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정보를 유리한 상황에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인간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 왕자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학생 거죠. 때 나는 남자 어떻게 만날까 이런 고민만 했는데 걔는 대단하네. 소설의 인물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보를 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취사 선택해서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이제 굉장히 큰 권력이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어쨌든 그 인터넷 환경이나 뭐 등등으로 해서 이제 정보는 굉장히 많이 네, 맞아요. 흘러다니잖아요. 네. 네. 지금 요즘 시대 하여튼 권력은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무엇이 맞다 무엇이 아니다를 정해주는 사람? 네네. 그 사람들이 진짜 권력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치사 선택에서 흘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정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통제 가능한 것이어서 그걸 취사 선택해서 이제 흘려주고 이걸 이제 옳은 거다라고 이제 믿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워낙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이게 맞다라고 판단해주는 사람.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기본적인 이제 근본은 똑같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게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권력자인 거예요. 저는 맞아요. 네.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해 주는 걸 결정해 버리는 사람. 그렇죠. 의제를 설정하는 거죠. 네. 자, 여기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간다. 요거는 이야기 아니야라고 틀을 만들어 주는 사람. 네, 네. 틀을 만들어 주는 사람. 예, 지금은 소백지향 홍삼 틀입니다. 지금은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소백지향 홍삼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소백지향 홍삼. 다른 뭐 홍삼 뭐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소백지향 홍삼은 더 좋다는 거.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셨던 그 홍삼은 홍삼이 아닐 수도 있어요. 1000%는 권력자고. 일당백의 권력자. 소백산의 그 전기, 소백산의 그 향기를 그대로 품고 있는 소백지향 홍삼.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딱 그때의 성분들을 최고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삶에서도 이제 홍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홍삼, 소백지향 홍삼을 아직까지 혹시 드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몸에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몸 되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맞아요. 소백지향 홍삼으로 다시 흐트러지기 쉬운 이 가을 겨울 다시 한번 우리 몸을 다잡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저 피곤하거든요. 소백지향, 저 홍삼 안 먹은 지 좀 된 것 같아요. 소백지향이잖아요. 예, 아마 정우성 씨도 주문하셨을 드시고 계시겠군요. 네. 정우성 홍삼이라고 이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러면 안 되죠. 네, 소백지향 홍삼입니다. 네. 네. 이 홍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레몬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요. 레몬과 네. 밀감.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이제 좀 뭐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 혹은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중학생으로 왕자. 그려지는 프린스. 그 왕자가 있고 네. 왕자 앞에 잡혀 있는 기무라의 킬러. 기무라가 있고요. 기무라와 이제 여러 대화들을 그렇죠. 하면서 이제 인간의 본성 혹은 뭐 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 네. 작가가 그 중학생 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수많은 그 열차 내에 있는 뭐 악당들 킬러들이 이제 네. 뭐 이름이 아주 귀엽습니다. 레몬, 밀감. 뭐 늑대, 푸시맨, 네. 뭐 이런 등등의 이름을 가진 킬러들과 이제 아마 이 그 안경 쓴 나나오 이렇게 네. 만나나요? 이게 네. 점점. 예, 계속 만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결국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네. 그 왕자가 만나는 킬러들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핵심이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레몬이 트렁크를 찾아다니다가 왕자와 기무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왕자가 우리도 찾아드리겠다. 트렁크 찾는데 협조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설레발치다가 기무라에게 아저씨 우리도 같이 찾아요 이러니까 기무라가 그래 찾아가지고 그 안에 든 돈 10%만 우리에게 주면 좋지.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레몬이 잠깐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당신들이 어떻게 알지? 그것은 분명히 비밀번호로 채워주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그 당신들이 열어봤다는 소리구만 해가지고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뭔가 가방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 범인이야 하는데 이제 왕자가 막 벌벌벌 떨고 이러면서 내가 사실은 이 사람이 나를 인질로 잡고 있어요. 나 유괴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기무라가 총을 맞게 되는 거예요. 어머. 기무라 총을 맞게 쓰러지고 화장실에 집어넣었는데 그 돌아오는 순간 레몬이 감이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너한테 뭔가 이상한 악의 냄새가 난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얘한테 또 물어요. 레몬한테 왕자가. 근데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돼요? 묻거든요. 그때 레몬의 대답은 킬러입니다. 아주 B형 킬러. 네. 직감이 발달한 킬러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살해되고 싶지 않은 녀석들이 만든 규칙일 뿐이야. 살해되고 싶지 않으면 살해되지 않게 처신을 하면 돼. 남에게 원한을 사지 않거나 신체를 단련하거나. 아주 참 담백하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왕자가 되게 실망하는 거죠. 왜 실망할까?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다니. 왕자는 냉정한 논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감정에 불쌍하잖아, 아프잖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왜 살인하면 안 되는지 냉정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정프로를 만났어야 되는데. 왜죠? 왜? 아니 그 정프로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별로 설득력 없어요. 설득력은 없으나 그래도 뭔가 이 논리적인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사회자. 네. 좀 부족하군요. 네. 많이 부족하죠. 너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말해줄게. 첫째는 이렇고 둘째 이렇게 할 때 사람 조종하기 쉽거든요.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은 정당성을 필요하거든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럴 때 정당성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왕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사람을 조종해야 되는지. 논리나 이유를 들이댈수록 규칙을 만들었다가 규칙을 숨겼다가 이런 사람들이 막 환장하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레몬을 그래서 결국 이제 레몬이 왕자를 쏠려고 했는데 수면제를 마신 음료수 페트병을 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레몬은 쓰러지게 되고 소설에서는 왕자가 레몬의 머리에 총을 겨누어 죽이는 걸로 나오죠. 영화하고는 좀 달라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밀감하고 이제 결국 아까 말한 우리 무당벌레 나노가 만나게 되는데 서로 휴전을 하자. 민혜기 씨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야 좀 확인하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데는 성공하거든요. 네. 서로 흉내를 내고 하다가 재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느냐니까 좀 더 실감나게 이제 무당벌레가 연기를 하려고 아유 이 뭐 열어봐도 난 모른다고 해가지고 하는 순간 가방이 열리는데 여자 속옷이 우르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휴 해가지고 다시 기차 안으로 튀 들어가는 거죠. 가방을 잘못 고른 건가요? 가방을 잘못 골라가지고 이 흉내만 내자. 지금 가방 못 찾았고 그래서 그리고 무당벌레가 이제 유괴됐다가 다시 이제 풀려난 도련님 역할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잘 속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뭘 했는데 불운의 아이콘답게 그냥 갑자기 가방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여자 속옷이요. 영화에서는 이제 여성용 속옷하고 딜도가 나오는 걸로. 아니 딜도 그렇게 나왔어요. 또 스포.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기무라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죠. 아버지와 엄마가 등장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두 명이 그 옛날 3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그 바닥에서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킬러였는데 은퇴해가지고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아들이 아무래도 사고를 친 것 같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기차에 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밀감이 레몬은 사라지고 왕자가 내가 레몬 이름 있는 거 아는 것 같아 해가지고 얘를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밀감하고 기무라가 쓰러져 있는 이제 시신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누가 과연 했을까 하고 하다가 딱 왕자가 이제 지나가는데 왕자의 옷에서 레몬이 붙인 스티커를 발견하는 거죠. 그 스티커는 바로 디젤이거든요. 가장 악당 디젤. 오. 이 디젤 한 놈이 결국 이 기차를 다 들쑤시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가 바로 그 놈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왕자가 딱 밀감에게 잡히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역시 철학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또 물어요. 네. 그런데 이때 밀감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문학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네. 제와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일단 자기를 사랑하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의 기초는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 아니냐.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의 행복이고 그것이 결국 여러 사람의 행복을 불러온다. 이런 이제 또 장강서를 늘어놓기 시작하니까 얘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살인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나요? 하니까 그럼 도스토옙스키 악령을 이야기해 주지. 악령에서는 범죄는 건전한 상식 그 자체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의무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간으로서의 의무고 고결한 항의의 행동이다. 지성이 있는 살인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이상 살인을 어떻게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제 쫙 이제 설을 푸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왕자가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범죄가 상식 그 자체란 말에는 자기가 동감하지만 뭐 범죄가 고결한 항의의 행동이다. 이런 거는 나르시시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살인 금지에 관한 냉정한 얘기가 아니라 감정적이다. 역시 문학을 좋아하니까 감정밖에 안 나오구나. 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또 미시마 유키오의 글을 인용해요. 미시마 유키오가 이런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일본 형법 41조에는 14살이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 촉법소년 네. 조항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어른들이 우리에게 품는 꿈의 표현이며 동시에 그들이 이룰 수 없는 꿈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방심 덕분에 그곳에서만이라도 언뜻 푸른 하늘의 한 조각을, 절대 자유의 한 조각을 슬쩍 엿보게 해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에 대한 암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은 어른들이 품고 있는 꿈의 표현이다 이거죠. 그것은 마치 산타클로스가 있기를 바라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 도망을 친다 이거죠. 아무리 현실이 어떻고 하더라도 우리 촉법 소년들 하듯이 14살은 이런 식의 그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 애들은 절대 살인 안 저질러. 이 애들은 그렇지 않아. 라는 어른들 스스로를 위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왕자는 이제 애들이 그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그렇죠. 어른들이 그래도 아이들 때는 설령 그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건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뭐 상황이나 하여튼 뭐 그렇죠, 환경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질렀을 거라는 일종의 우리의 환상 같은 거 판타지죠. 그런 게 이제 있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승립이 안 되니까. 프린스가 듣기에는 무슨 개소리예요? 빵! 하겠네. 정확합니다. 바로 정말 별것도 아니네. 이제 환멸까지 들 지경이다. 이건 뭔 개소리를 넣어놓고 있네. 그래서 밀감이 권총을 주면서 결판 내자 이러거든요. 이때 밀감이 참 재미가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총을 쏘는 것은 내 적성에 안 맞아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너하고 권총을 가지고 결판을 내자. 근데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밀감이 가진 권총 중에 하나가 자폭 권총. 네네네. 근데 얘를 딱 주고 있는 게 얘는 좋다고 이제 쏠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이 총이 떨어뜨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린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운이 좋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지금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떨어진 거 보면 이 총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알람이 자기 머릿속에서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 그 총을 잡아갖고 아이스한테 주는 거예요. 나 이 총 안 할래요. 그러니까 밀감이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사실 밀감은 뭐냐면 이게 정확히 보면 진짜 까미에 나오는 바로 이방인의 윤리예요. 이방인에서 보면 싸움과 싸움을 할 때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방인에서 처음 싸움을 할 때 친구들하고 알제리 사람들하고 싸움했잖아요. 해변가에. 그때는 3대2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싸움을 안 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하여튼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싸움을 물려치는데 또 자기들 맨손인데 알제리 사람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친구가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친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루스하고 그 친구하고 알제리 사람 2명 2대2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친구가 권총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맞지 않냐 이거죠. 맞잖아요. 상대가 지금 이게 좀 그죠. 칼은 갖고 있지만 권총은 칼보다 확 센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건 좀 안 맞아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싸움이 안 일어나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세 번째에서 그 미르스하고 알제리 사람이 1대1로 맞부딪히잖아요. 근데 미르스는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제리 사람은 나이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나이프를 가지고 찌르려고 먼저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총을 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수라고 해야 될까, 결투라고 해야 될까 일어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결국 뭐냐면 결국 이 결투라든지 이 복수나 여러 가지 것들은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거죠. 쪽수의 균형이 맞든 무게 균형이 맞든. 그러니까 여기서 밀감은 문학적인 사람이잖아요. 문학적인 사람이니까 항상 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고 타인에게 공감을 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열려 있으니까 왕자가 보기에는 얘는 내가 레몬보다 더 다루기 쉬워라고 생각하는 거죠.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는 권리로. 그래서 결국은 이 일방적으로 총 쏘는 것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요건 뭔가 제한을 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의 균형의 원리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까미에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항상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걸 직업으로 하는 킬러의 세계도 그 윤리적인 그 감각들이라는 게 좀 이런 말하면 진짜 윤리적 관계 그냥 무조건 있잖아요. 비무장한 사람을 쏜다는 것은 이거는 흔히 말하는 것은 안 봤다는 거죠. 이것은 아니라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 이때 난처한 상황이 그래 좀 뭐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밀감의 등 뒤에 문이 열렸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무당벌레 나나오가 들어왔는데 왕자가 SOS를 친 거죠.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 사람 지금 총으로 나를 쏠려고 해요. 근데 이 무당벌레 나나오는 약한 사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편을 들어주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로 밀감의 목을 꺾어가지고 그냥 비틀어가 죽어버린 거예요. 밀감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거의 다 킬러들이 다 죽었잖아요. 킬러들이 다 죽고 이제 뭐 나나오가 남았고 그 왕자가 남았잖아요. 네. 무당벌레. 자, 이럴 때 결국 누가 왔느냐? 아까 말한 기무라의 부모가 이 객실로 찾아온 거죠. 네. 그 기무라의 부모는 전직 킬러들인 거예요. 네. 최고의 킬러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거기서 단련된 사람이잖아요. 끝판왕들. 할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들어오자마자 딱 얘를 그거 하는 거죠. 왕자를 딱 잡아가지고 너에게서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간 맡아보지 못한 가장 최악의 악의 냄새가 흐른다. 이렇게 이제 냄새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중학생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냐 물어보거든요. 그때 레이디 버그가 만났던 전직 학원 강사, 전직 그레소프라는 소설에 나왔던 스치키라는 지금 학원 강사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당신이 선생을 하니까 얘한테 좀 알아듣게 쉽게 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치키가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 그러면 너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고민이 된다. 이런 질문을 왜 할까? 너의 본심을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너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아니,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가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 내가 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살인은 무조건 말리고 싶다. 왜냐하면 나의 부인이 살해됐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토지에 나오지만 모든 죽음은 하늘 남기잖아요. 어디로 네. 떠난지를 모르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얘 꼬마가, 왕자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쟁이나 사형은 사람들이 장려하잖아요. 비난하지 않고. 그러니까 학원 강사 스즈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너한테 여기서 오줌을 사면 어떨까? 너의 몸에 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너의 옷을 벗겨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때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다 금기 사항으로 넘치고 있다 이거죠. 이 세상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지만 누군가가 딱 존재하는 순간, 타인이 존재하는 순간 이 세상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투성이라 이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너는 이 수많은 금기들 중에서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지만 질문을 하냐 이거죠. 왜 도둑질하면 안 되는지, 왜 남의 집에 멋대로 자면 안 되는지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지라는 과격한 질문을 해가지고 왜 어른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지 난 그런 의심부터 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애를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 질문을 틀을 지가 정했잖아요. 왕자는. 근데 이 선생은 바로 이 스즈키는 한강사는 그 틀 자체를 일단 메타적으로 질문하잖아요. 너가 이 질문하는 의도. 그러니까 저는 제일 보기 좋은 질문에 대한 제일 좋은 것은 답을 무조건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답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진 권력자는 답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질문을 비틀어가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권력자의 도리와 책임이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권력자는 기자의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그 질문하는 기자는 뭐한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그 기자를 이겨서 자기가 뭘 하겠어요. 그런 질문을 왜 하시는 거죠? 예. 그런 질문은 안 되죠. 답책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직자는 한데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는 질문을 할 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 자체를 한번 메타적으로 질문하는 의도, 질문의 의미를 해야지 우리가 그 질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를 딱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죽은 사람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이 세상에 한 권밖에 없는 만화책을 불태운 거하고 똑같다. 만화책과 인간의 생명이 다르지 않냐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똑같다.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걸 태워가지고 복원이 안 된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라는 질문은 왜 하나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만화책을 태우면 안 돼요라는 질문하고 같이 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내가 교과서에 답을 해주겠다고 나오죠. 아까 말한 타의적인 답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살인을 허용하게 되면 국가가 곤란해진다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활동 안 하면 국가는 지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돈을 안 쓰니까. 그리고 생명도 우리가 소유물이잖아요. 소유물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이 안 해주고 보호를 안 해주면 이것은 이 국가나 사회가 지탱이 안 되고 정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국가는 금기상을 만드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뭐 전쟁과 사형이 허용되는 것도 국가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너가 만약에 국가가 살인이 문제 없다고 인정하는 나라에 가서 뭐 그렇게 하면 그건 또 상관이 없겠지. 거기서 죽든 죽이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금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이나 이런 것도 결국 국가의 제도에 불과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 위에 답을 너가 요구한다면 그것은 왜 채소를 먹어야 돼? 영양가 있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를 대봐 하는 어린애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런 식의 질문은 왜 채소를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유치하고 어린 질문이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나는 그리고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길이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선생의 답을 이렇게 내고 네. 그리고 이제 전직 킬러 기무라 할아버지가 딱 답을 하는 거죠. 이 할아버지 답이 가장 통쾌하죠. 네가 말한 그런 질문은 꼬맹이 시절에 누구나 다 겪는 홍역과 같은 거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질문하게 되지.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되나요? 그리고 사람이 어차피 죽을 바야 뭐 이래 살 필요가 있나요? 그 똑같은 다 그런 한 번씩 질문을 하고 이미 한번 홍역을 겪듯이 겪게 된다. 너는 지금 어른들이 이미 그 끝내는 홍역에 걸려가지고 나 홍역에 걸렸어요 라면서 지금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자랑하는 거다. 너가 지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옆에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요. 뭐 어린애들이 뭐 젊을 때 10대 소년들이 사춘기 소년 소녀가 난 영화 보면서 안 울어요 라고 자랑하는데 당연히 사춘기 때는 안 울지. 나이가 들면 울게 돼 있어. 너는 지금 그 사춘기에 꼬마들이 나 영화 보면 안 울어요 하듯이 까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딱 그 조롱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 어른의 어떤 그것들이 이제 대응이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왕자는 그래도 마지막 자기의 운이 있으니까 지금 자기 배낭에 권총이 들어있는 거를 그 무당벌레 나나오가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당벌레 나나오는 지금 어떻든 간에 이 꼬마가 어린애인데 이 할아버지가 떡 총을 들이대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요 총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요런 조금 빈틈이 날 때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다시 반격을 할 거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총을 쏠 때 총이 펑 터지는, 그러니까 자폭 권총을 지금 내가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 무당벌레가 요 권총을 꺼내갖고 총을 쏘는 순간 막 이게 막 상황이 개판될 때 나는 무사히 탈출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빈틈이 생겨가지고 결국 무당벌레가 딱 이 꼬마의 왕자의 그 배낭에 든 권총을 빼냈거든요. 근데 권총이 아니라 뱀이 나온 거죠. 아니 거기서 뱀이?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우당탕탕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당탕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상황이. 네. 그러니까 이 코미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권총을 가지고 이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배낭에 아까 숨어버린 뱀이 돌아다니다가 그 배낭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제 무당벌레가 손을 툭 집어넣는데 뱀이 칭칭칭칭 이제 팔을 감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왕자는 이 순간 지금까지 나에게 존재했던 행운이 다 사라지는 걸 느꼈다 이거죠. 이제부터 나를 그렇게 돌봐줬던 행운이 다 이제 사라졌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꼼짝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마지막 시도로 이제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 지금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전화 안 받으면 할아버지 손자 죽게 돼 있는데 네.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당신 손자는 죽었을 거다.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그런 대책을 안 세워놨겠니? 그렇게 해가지고 기차에 아까 말한 전광판 뉴스 있잖아요. 한 줄 나오는 네네.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김우라 씨 손자님은 무사합니다. 범인은 다 처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나오고 이제 완전히 다 끝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너는 지금까지 14, 15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비웃을지 모른다. 근데 너 앞으로 50년간 더 살아남을 자신이 있냐 이거죠. 그건 아무도 말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그거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 너는 너 자신을 럭키보이라고 생각했지만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알려줄게. 너는 앞으로 50년을 더 사는 것 못할 거야. 아마 너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그 어떻게 되는데요, 프린스? 죽인다는 소리겠죠. 죄를 죽인다는 소리죠. 아마 너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 거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할머니가 편하게 죽을 수는 없지. 우리 손자에게 손을 댔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건 결말 부분은 더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마지막에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럼 마리아를 만난 나나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니까 그 뒷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사건에 관해서 뭐 사라져버린 중학생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 이러니까 뭐 1년에 사라져가는 일본에서 중학생이 얼마인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 나오다가 그런데 그 부부 킬러가 정말 무시무시했다고 하지. 잘게 서러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혀 흔적 없이 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대충 끝나면서 이제 결국 뭐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죠. 악은 이제 그래도 이 악은 퇴치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실 이제 소설적 구성 자체는 구성 자체로 재미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결과까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이 나와요.
과연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이 사람 머리 위에 서서 사람이 사람을 조종한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악을 처단한 게 결국에는 또 악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까미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까미가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 한 게 뭐냐면 이방인을 쓰고 나서 레지스탕스 활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을 딱 쓰고 나서 복수는 이제 상호 균형에 맞추면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나치들이 얼마나 우리 많은 프랑스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금 죽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프랑스 사람도 대등하게 복수를 할 자격이 있다. 우리의 손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복수를 할 만큼 순결하다 이거죠.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건 대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까미의 이방인 자체가 그 복수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까미가 그 이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해방이 되고 부역했던 흔히 말하는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 숙청이 시작되잖아요. 네. 이 숙청을 처음에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서로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리아게라는 그 당시 프랑스 유명한 문학가가 숙청에 반대하니까 이 까미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는 거죠. 모리악 씨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나는 정의를 이야기한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두 명이 하는 방식 하나만 다 전적으로 채택되면 이 사회는 다 멸망한다고 봐요. 복수만 해도 멸망하고 용서만 해줘도 멸망한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복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의 이 악이 이제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죠. 다시는 악을 저지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까미가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처형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에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친독 있잖아요. 우리 치면 친일파. 네. 저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서명을 해요. 반대하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엄청 고민을 한 거죠.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고민을 해가 이게 사인을 하는 거다 이거죠. 나는 이런 놈들을 지금까지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쟁해 왔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들에게 사형이라는 것들은 아니라고 본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까미가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복수가 너무 준엄해지면 이게 또 이게 정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은 똑같은데 지금 말이죠. 악을 악으로 처단하는 거는 과연 그죠? 폭력을 폭력으로 처단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거죠. 아니, 폭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그럴 때는 계량화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폭력에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그 당시 프랑스의 속정이 지금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과거사 청산으로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다시 지금 프랑스에서 과거사 이야기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의 과거사 문제 그 숨겼던 이야기 있죠. 독일에 부역했는데 그 숨겼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프랑스가 참 우리도 너무 프랑스는 깨끗하다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도 숨긴 게 많았고 그 숨긴 거를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사람을 당시 재판 없이 수천 명을 처형했단 말이죠. 재판도 제대로 없이 그냥 하네. 그거는 과연 정당한 복수냐 이거죠. 그 까미가 그때 고민했던 게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건 적어도 대결과 대결은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속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권력이 막 명분을 가지고 막 들어온다 이거죠. 이것은 과연 정당화되는 제도적 폭력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판을 한 거죠. 이런 정말 제국주의의 주국 앞잡이 같은 놈 이래 된 거죠. 왜냐하면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흑인이 저 아프리카의 흑인이 백인 지배자를 쏴 죽이면 그 사람은 두 명을 쏴 죽이는 거와 같다 했거든요. 백인 지배자를 쏴 죽이는 것 하나에다가 지금까지 비굴하게 노예로 굴었던 자기 자신을 쏴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두 명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죽여라 이래 된 거예요. 널 죽여야지 넌 살아난다. 그 폭력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너가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 폭력을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나 하여튼 그 사르트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폭력이 그렇게 이게 하나의 어떤 우리가 폭력의 정의라는 것들이 어느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어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선이 없어버리면 이 폭력이라는 거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까미는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제어를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르트르나 이쪽에서 볼 때는 또 상당히 이거는 제국주의 주구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논리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지도님 말씀처럼 그건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그 물론 자기의 아들과 손자의 손을 댔으니까 그 꼬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왕자에 대해서 그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과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에 정당한 이제 탄료의 원칙인지 아니면 이것은 과다한 것인지 너무나 지나친 폭력을 가지고 폭력으로 보복한 것인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소설 자체를 가지고 뭐 그냥 이것은 이거다라기보다는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해보면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네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잠시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이 왕자는 14살. 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이 있습니다.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은. 네, 책.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그러네요. 네. 예, 보통 뭐 범죄 소설 혹은 뭐 추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범인이냐 이걸 갖고 이제 찾든가 아니면 네. 이제 범인 누군지 미리 알려주고 어떻게 이 등장인물들이 여기를 또 찾아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네. 이제 보는 그런 재미의 책들인데 네. 우리 책 블랙 트레인 혹은 뭐 마리아 비틀 네. 요 네. 책은 굉장히 그 묵직한 주제에 네. 좀 있는 네. 그런 좀 범죄 소설 혹은 뭐 추리 소설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어떻게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아니면 네. 영화를 보실래요? 책이 확실히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네. 그리고 영화가 왜 조금 흥행이 떨어졌는지 알겠어요. 주제가 완전 다르네. 근데 아마 이 주제 다루는 영화면 더 그래요? 볼 것 같은데. 저는 그나마 일단 상업화 좀 한 것 같은데. 네. 만약 이걸 하려면 왕자에 초점 맞춰가지고 네. 아예 완전히 심리 네. 영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계속해서 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아니면 넷플릭스 시리즈로 한 6편 정도짜리. 좋다. 네, 그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영화 한 편에 이 주제들을 담아서 뭔가 대사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참 저거 읽다 보면 근데 악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순진무구한 소년의 얼굴을 하고도 나타나고 아주 질문 좋아하는 호기심 어린 소년의 얼굴로도 나타나고 네, 네. 그러니까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악의 정체는 참 오묘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현장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분들 네. 18일에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아, 전북 익산에 있는 1kg 커피 본사로 오셔서 같이 이야기 네. 현장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혹시 뭐 끝나고 뒤풀이 하십니까? 뭐, 그까지는 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네, 그날 분위기 봐서 또 정말님 세진형이 모이면 또 맥주 한 잔 또 이렇게 아이고. 하시는 거. 예. 아니 좋아. 1000명은 어떡해요. 에이 그렇게 나와 계시지. 에이, 500명 500명.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 오. 정우성 씨나 오면 모를까 뭐 그렇게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저희 녹화하는 거 구경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1kg 커피 이상호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는 이 정도로 그러면 책 소개를 좀 네, 해드리고 네. 예, 인사를 드릴까요? 네. 혹시 끝으로 생각나는 노래 있습니까, 지선 씨? 그래도 기차 나왔으니까 기차 나온 노래 하나 갈까요? 네. 기차와 소나무인가요? 네. 난, 춘천 가는 기차. 춘천 가는 기차. 저는 네. 그 생각했습니다. 기차와 소나무. 예. 저는 그러면 이병 열차 안에서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기차로 가니까. 어색해진 짧은 머리입니다. 네. 좋은 노래 선곡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